안녕하세요. 최근 분위기가 1차는 물론이거니와 2차에서도 강사 선택이 합격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은 독학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력으로서 검증된 강사가 아니라 거짓 광고글로 인해서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 책임지고 합격으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산업재산권법은 제가 제1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중에서 동차 합격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3년 연속 동차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영광의 주인이 올해는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표하는 점수는 기득 이상은 60점이 넘는 거고요. 동차분들은 56점이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합격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줌 미팅 들어오세요. 줌 미팅 들어와서 첨삭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수업 들으신 분들 안 들어왔지? 줌 미팅 들어와갖고 자기 답안지를 질문 주세요. 제가 첨삭에 있어서 추가적인 조언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잡는 거랑 순서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정답을 찾으셔야 돼. 두 번째는 제 공식, 답안지 공식에 따라서 목차가 깔끔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가 내용입니다. 첨삭에서도 정답 잡았는지 좀 제가 도와드릴 거고, 근데 정답은 강사의 답안지 보고도 찾을 수 있어. 목차 좀 도와드릴 거고, 목차가 강사의 답안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제 공식에 따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잘 잡았는지 잡아드릴 거고, 첨삭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용이야. 정말 유명한 내용도 조금 오해해서 잘못 언어가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줌 미팅 들어와서 계속해서 제 답안지 이건데 도와주세요 해서 하면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차피 그 답안지 올려가지고 누군지 모르니까. 잠깐 입문자 분들도 계셨으니까 저 동차 준비 커리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이 월수금에는 2차 기본 사례 하고 있어요. 기본서와 사례집엔드북으로 수업 나가고 있고요. 내용 정리하고 정답 찾는 거 연습해드리고 JHJ 공식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개강한 건 토요일, 일요일 아침 9시 반에 하고요. 기초제어스입니다. 1회차는 이 수업에서 조금 했었지만 JHJ 공식에 따라서 자방 작성 요령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2회차부터는 50점 모의고사 들어가요. 오시면은 1시간 동안 시험 보세요. 시험은 기등 이상인 분들은 당연히 혼자서 쓰셔야 되고요. 동차인 분들은 오픈북 해보세요. 그러니까 정답과 목차는 스스로의 힘으로 제 공식에 따라 찾아보시고 내용 암기가 안 돼 있단 말이야. 지금 동차분들은 그 오픈북으로 써보라고.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쟁점은 절차 총칙은 거의 2차 시험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예시를 좀 도와드릴 거고요. 2회차 내일이죠. 거절 이유. 절차, 심사와 공개, 그 다음에 특허권, 실시권, 질권, 침해, 칠회차 심판소송, 다음 PCT 출제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될 때 됐다 했는데 진짜 됐어요. PCT가 출제될 때가. 그 전범위에서 기회되면 하겠습니다. 여기 50점. 여기선 100점 할 거예요. 마지막 8회차에서는 2시간 동안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오셔서 문제 푸시면은 잠깐 쉬셨다가 저하고 수업하면서 제가 강평해드려요. 이 문제는 정답 어떻게 찾는 거고 JHJ 공식에 따르면은 판단 기준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를 풀이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시간은 수업을 나가는데 이 수업은 초반부에는 답안 작성 요령이 오늘 다 끝나지 않으면 그거 좀 이어가고요. 후반부에는 최신 특허보험 판례를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1차하고 다르게 2차에서는 특허보험 판례로 모티브에서 시험 문제 냅니다. 상표도 마찬가지고 특허도 마찬가지고 그게 작년 주요 판례들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주요 판례는 제가 어디서 가져오냐면 특허보험 사이트 가면은 그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주요 판례들을 올려놓습니다. 그거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 특허보험 판례 사이트 혼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는데 그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술적 내용이에요. 특허는. 상표는 다 보셔도 좋아. 상표 어차피 거기서 출제되거든요. 작년에도 했었고. 근데 특허는 기술적 내용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기술적 내용이 많은 판례는 갖다 버려야 돼. 그거는 저희 실무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어서 주요 판례로 올라온 거지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술적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뭐 약대생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주요 판례 위주로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혼자 보실 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만 믿고 따라오시면 제 자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업 나갑니다. 그 다음 달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요거는 변동 가능성도 있어요. 주중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실전 JS 있습니다. 실전 JS가 제 계획에 따른 A형, B형 두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시간표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전 JS는 문제를 100점 쓰고요. 강평 1시간하고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전 JS 가기 전에 최대한 우리가 JHJ 공식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픈북 하면서 내용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연습을 한 상태에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전 JS까지도 기득이상인 분들은 무조건 쓰셔야 되는 거고 동처이신 분들은 아직 힘든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또 JHJ 공식에 따라 연습하고 오픈북까지 실전 JS에도 해도 도움이 됩니다. 멍하니 있는 것보다 오픈북이 낫거든요. 동처분들은 참고하세요.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했습니다. 제 수업은 전부 다 수업 끝나고 이 자료들 필기 그대로 또 카톡방이나 올려드릴 거니까 필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작년까지는 교재 출판 부분 때문에 제가 필기 자료를 완벽하게 다 올려드리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 책 변리사 스쿨로 출판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필기 자료 안 된 부분이건 된 부분이건 교재가 뭐건 그냥 다 올려드릴게요. 지금 기본서하고 사례자 인드북도 수업 나가면서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그냥 교재예요. 그게 교재.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갑시다. 이거 정말 중요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지금 특허 상표 답안지 작성하면서 틀이 있고 근간이 있고 공식이 있는 사람이 제가 유일합니다. 이공계원들이 글을 처음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공식이 없는 상태에서 접근하면 난장판되고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 공식대로 무조건 접근하세요. 단 주의사항이 있어. 매년 듣는 질문인데 이 공식을 상표나 디자인에도 응용이 됩니까? 당연하지. 이건 법대의 기본 공식으로서 민사소송법에서도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다만 제가 상표 디보를 답안지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도 당연히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그거는 또 그쪽 강사님들한테 도움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적용되는 건데 제가 거기까지 답안지 예시를 드릴 수 없으니까 상표 디보는 특히나 디보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만 강사님 도움을 받아보시고 만약에 도움을 받았는데 제 공식대로 응용하는 게 난 된다. 제 공식대로 쓰시면 돼요. 상표나 디보도 마찬가지로. 일단 특허에서는 요대로만 써주세요. 설문이 크게 2개에서 3개 이렇게 나옵니다. 30점, 20점, 30점, 20점으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고 30짜리가 설문이 크게 뭐 한 3개에서 4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제일 큰 설문 얘기한 거고요. 다음 이 답안지 구성이 아이락 목차라고 합니다. 이슈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익숙하죠? 룰, 어플리케이션, 컨클루전 문제 제기, 판단 기준 설정, 판단 기준을 가불병 설문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구체적 판단 그렇게 해서 결론 누가 이겼다 이 구조 이게 답안지 법학의 근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슈
얘가 문제유지예요. 문제유지는 0.1초 만에 손익역한다고 바로 쓰셔야 됩니다. 얘는 문제에서 정답을 찾으시고요. 그 정답을 여기 대놓고 써주세요. 그 이따가 예제 문제 무슨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에서 정답을 대놓고 쓰세요. 아주 직접적으로 쓰세요. 저희 최영덕 박사님이 아마 이것도 되게 많이 강조하셨을 거예요. 최영덕 박사님은 아예 채점을 하셨던 분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답을 대놓고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룰에 법을 쓸 거다. 법령의 태도 살핀다. 룰에 판례를 쓸 거다. 2차 시험은 대부분이 판례 문제긴 해. 판례의 태도 살핀다. 룰에 법을 쓸지 판례를 쓸지 좀 애매하다면 실무의 태도 살핀다. 심사기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가면 돼요. 다시 합니다. 문제유지는 정답을 찾으세요. 정답을 대놓고 쓰세요. 그 다음에 룰에 법령을 쓸 거면 법령의 태도 살핀다. 판례를 쓸 거면 판례의 태도 살핀다. 심사기준이나 법과 판례 그 외의 걸 쓸 것 같다면 실무의 태도 살핀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차의 기본적인 포맷이기 때문에 쓰시되 배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3줄, 4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동차 입문하실 때에는 글쓰기에 약하다 보니까 얘부터 막 5줄 쓰시더라고. 그런 거 가지고 오세요. 줌미팅. 제가 첨삭해드릴게.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한 줄에서 2줄 정도는 충분합니다. 이거는 써서 답안지 인상을 부각할 뿐이지 여기에 배점이 크진 않기 때문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죠. 강약 조절하는 거예요. 다음 의. 의는 여기 룰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을 거예요. 룰에 나오는 주인공. 42조 3항1호 발명의 설명 쉽게 실시가 룰에 나오는 주인공이라면 42조 3항1호의 의를 쓰는 거예요. 정당 권리자, 무권리자가 룰에 나오는 주인공이라면 정당 권리자 의를 쓰는 거지. 룰에 나오는 애의 주인공의 의를 써주시는 거예요. 이 의를 잡고 가는 게 지금 기본 강의나 사례 강의에서도 하고 있고요. 의. 판단 기준이 룰입니다. 룰과 연관된 절차 권리 제도의 의치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의도 배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다만 답안지의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얘는 논문이나 법학에 답안지 쓸 때 일반적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포맷입니다. 그래서 써주시되 배점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2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의. 네, 이게 관건이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끌 거예요. 얘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수님 쑥 보고 오케이, 법안의 기본적인 포맷은 됐다. 얘 자질은 있다. 그 상태에서 정확하게 썼네. 끝. 룰, 판단 기준에서 배점 최고봉 들어가는 겁니다. 얘를 잘해야 돼. 룰은 법 문제면 법령의 태도 쓰고요. 판례 문제면 판례의 태도 쓰고 심사기준 문제면은 심사기준의 태도라고 쓰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뭔지 구분이 안 되시니까 제가 잡아드립니다. 그 잡아드리는 거 자세한 거는 이제 기본 사례 강의에서 또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GS 하면서도 기회 되면 잡아드리겠습니다. 법령의 태도, 판례의 태도를 쓰는 게 룰 쪽입니다. 근데 이 룰이 문제에 따라서 배점이 있어요. 5점짜리, 7점짜리, 10점짜리, 15점짜리 배점이 있습니다. 그 배점에 맞게 쓰셔야 돼. 5점짜리인데 룰을 20페이지 써. 이거 안 돼. 끝이야. 15점짜리인데 룰을 한 항목 써. 끝이야. 배점에 따라서 조절하는 게 2차 시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차하고 공부가 조금 달라. 이게 제1지지 공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공식 잡아드립니다. 룰은 묻는 바 문제가 있어요. 뭐 논하시오 아예 교수님이 주는 거 있어. 그럼 그 목차대로 잡아야 돼. 묻는 바 문제는 묻는 바대로 목차 잡습니다. 교수님이 거기에 3개를 논하라고 하면 3개 목차 잡는 거고 2개를 논하라고 하면 2개 목차 잡는 거예요. 이거는 배점하고 상관없어. 교수님이 주신 대로 목차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뚱 해갖고 그냥 5점, 7점 줬다? 5점 다 1목차야. 5점짜리 한 목차 쓰면 되고요. 7점짜리 2목차 써야 되고요. 12점짜리, 15점짜리 3목차 써야 된다고. 완목차로 끝나면 안 돼! 그게 제 공식이에요. 이게 아주 위대한 합격의 길로 인도할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얘 연습하는 거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령의 태도 쓸 때는요, 정답과 연관시켜서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법주문 그대로 똑같이 쓸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계속 교수님 모시고 있는데요. 그런 거 질문하라고 모시고 있습니다. 법대에서는요, 그 조문을 좋은 표현 그대로 쓰면 점수를 오히려 안 줍니다. 너의 생각을 쓰는 게 논술인데 왜 조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이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표현을 정답과 연관시켜서 짧게 한 2.5줄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판례 대다수의 법학의 지식이 없는 잘못된 강사들이 원문 그대로 외워야 된다고 해서 판례를 8줄 쓰고 9줄 쓰고 10줄 쓰고 있는데 그거 저희 이규 교수님이나 아니 저희 교수님들 많으시죠? 민법의 김민동 교수님, 광운대 교수님, 이규 교수님, 중앙대 교수님, 또 교수님 계셔요. 우리 민사소법은 서강대 교수님. 물어보세요. 누가 그렇게 교수님이 쓰는지. 도대체 누가 판례를 원문을 쓰는지. 법대에서는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그 거짓 광고글이 나는 2차 특허 강사들이나 상표 강사들만 그렇게 쓰는데 그렇게 하면 점수가 안 나온다니까.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정답과 연관시켜서 2.5줄 정도로 쓰시면 완벽합니다. 베스트. 법이나 판례는 정답과 연관시켜서 결론 위주로 요약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 내용 사례제 핸드북에 다 예시 있어요. 아니면 기본서에도 예시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2.5줄로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 원문을 봐야 뉘앙스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 판례노트 아니면 판례노트 핸드북이야. 근데 동차 기간에는 판례노트나 판례노트 핸드북까지 볼 시간은 별로 없으시긴 할 거예요. 근데 기득 이사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2.5줄 정도로 씁니다. 2.5줄 정도라는 것은 한 목차당 얘기하는 거예요. 목차가 여러 개면 그 목차 여러 개마다 2.5줄에 3줄이 나오겠지.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교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이건 마인드 가지고 계셔야 돼. 그래야 우리 1차도 현명하게 공부했었잖아요.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알아야 돼. 그게 대비입니다. 법대에서 항상 하는 게 대비입니다. 남과 나를 대비해서 내가 뭔지, 내가 부족한 게 뭔지 하는 게 법대에서 맨날 하는 일이에요. 대비. 그래서 법 문제 중에 개정법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원래 개정법 문제는 매년 나왔었는데요. 개정법 문제는 국법과 바뀐 법을 좀 대비를 같이 넣어주세요. 법령의 태도 쓸 때. 그러니까 2.5줄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어. 이런 개정법 문제는. 국법과 현행법을 같이 비교해 주세요. 1차에서는 현행법 위주로만 공부를 하고 국법은 틀린 질문으로 나오는 정도로만 대비했었는데 2차는 좀 더 가야 돼. 국법을 아예 써줘야 돼. 그게 제일 좋아하시거든, 교수님들이. 조문번호는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저는 답안지에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점수 배점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번호 외우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외워졌으면 답안지에 써도 좋은데요.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걸로 점수 배점이 그렇게까지 차이 있다고 저는 듣진 않았어요.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이거가 공부의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모든 게 완벽하게 됐으면 그때 보시고 아니면은 먼저 할 거부터 해라. 판단 기준 뭐 할지 JHJ 공식에 따라서 이거 저거 하시면 됩니다. 판례 문제가 2차에서는 더 많아요. 좋은 문제도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결론과 연관시켜서 요약해서 적으시면 되고 2.5줄 정도로.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제가 기득 이상 분들한테만 바라는 건데 판례를 1차에서 정리했었던 것처럼 결론 위주로 쓰는 게 아니라 무슨 쟁점과 무슨 쟁점이 대두된 사안에서 무슨 이유로 결론이 나왔다라고 쓰면 완벽하긴 하거든. 이렇게 하면 2.5줄보다 조금 더 가긴 해. 3줄 정도. 그러니까 판결문의 8줄을 그대로 외운 게 아니고요. 다 요약한 거야. 뭐와 뭐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기초 GS에서 또 할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기본 사례 강의에서는 무조건 잡아드릴 건데 선택 발명 시험 문제 나올 때가 됐거든요. 정말 유명한 거고 이거는 제가 했던 거예요. 심판 단계는 아예. 이 선택 발명 얘기할 때 제가 특허청 가서도 맨날 그 세미나 하는 건데요. 사안의 구분에 따라서 결론이 바뀐 게 있어요. 사안의 구분에 따라서. 이것까지 써주시면 교수님이 감동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득 이상. 동차 때는 이것까지 가려다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암기가 가능하다면 또는 정리가 가능하다면 판례 같은 경우는 결론만이 아니라 스텝 1만이 아니라 무슨 사안이 대두가 됐고 무슨 점 때문에 판사님이 그렇게 결론했는지까지 다 요약하면은 이거 그냥 끝장난다. 끝장난다. 원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요약을 좀 한 겁니다. 8줄 쓰는 게 아니고 이건 2.5줄, 요거는 한 3줄 정도는 되겠죠. 네, 여기까지 가면은 뭐 수석인 거고.
이런 거는 대비시켜 드리는 게 제가 어디서 하는 거냐면 기대기 이상인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강의가 판례 심화 강의라고 있습니다. 이게 판례노트 핸드북을 가지고 판례를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는 강의가 있는데 그거 하면은 또 참고가 많이 되긴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합격 점수는 무조건 나온다. 제가 그런 예시도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기본 사례 강의에서. 얼마 전에 기본 사례 강의에서 했던 내용인데 우리 그 유튜브도 찍은 친구입니다. 59점 정도 받았어요. 59점이면은 거의 탑입니다. 60점 넘으면은 수석급이기 때문에 특허에서는, 그러니까 특허법 점수만 59점이면은 거의 랭킹인데 이 친구가 4번 문제를 단답식으로 쓰고 나왔대요. 제가 기본 사례에서 말씀드렸죠. 아니 뭐 문제요 지금 뭐건 다 필요 없고 문장으로도 안 쓰고 단답식으로 쓰고 나왔대. 마지막 4번 문제를 총 4개 문제인데 그래도 59점 나왔다고. 무슨 소리냐면 이거 가면 60점 넘어. 이거 해도 56점 넘는다고. 그 친구는 단답으로 쓰고 59점 받았는데. 그러니까 합격 점수는 여기만 해도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괜히 이거 하면 좋은데 이걸 달려가다가 다 놓치지 말라는 소리지. 스텝별로 가자 이거지. 기득 이상 이것도 노려야지. 그래서 제가 기득 이상 분들한테는 판례 심화 강의까지 하는 거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강약 조절. 어차피 대다수 분들이 그 정확한 강사의 지도를 못 받으면 54점 받아요. 51, 52, 53, 54가 방향성을 모르는 답안지야. 이건 제가 교수님들 오시면 또 질문 주세요. 완벽하게 아름다운 답안지인지 아름답지 않은 답안지인지 방향성이 없을 때 무조건 주는 점수가 52, 51, 53, 54. 이거는 실력이 그 구분이 안 된다는 점수거든요. 난 그 점수를 뛰어넘길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말 하더라도 그건 넘어. 근데 2차에서는 단 소수점 차이로 합격이 달리거든. 여러분들 합격 점수 무조건 만들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석까지 노릴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판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구판례와 현판례를 기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교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대비니까. 근데 여기 판례 변경이 있다는 게 2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같은 사건에서 특허법원 판례하고 대법원 판례하고 태도가 갈렸을 때 제가 저번 주가 아니라 이번 주지. 이번 주 화요일 날 특허청 다녀온 게 심판품질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신결문에 대해서 심판관님들이 하신 게 잘 된 건지 조금 아쉬운지 평가를 하는 감수위원으로 제가 감사하게도 선정이 돼서 다녀왔었는데 그게 하는 게 뭐냐면 심결을 A라고 결론을 내려! 특허법원에서 바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심판관님들이 잘못했나? 이걸 감수하는 거거든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한 사건에서 심판 단계, 특허법원 단계,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대법원을 보겠지. 특허법원이 A라고 했어. 대법원이 바꿔. 그럼 거기서도 논문이라 하지. 이게 실무에도 논의가 있고 이게 교수님께서도 원하시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심판까지는 안 써도 되고요. 그건 너무 실무적인 거고 특허법원에서 인용을 했어. 대법원에서 특허법원 파기해. 이거는 같이 대비해 주시면 좋아. 이거 실무나 교수님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 근데 1차 때는 요거 잘 안 해. 응? 무조건 이것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요거를 2차 때 조금 더 잡아드릴 거예요. 모든 걸 할 수는 없고 정말 중요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잡아드릴게요. 웬만하면 저희 제약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요렇게 맡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차 분들도 알잖아. 과거 대법원 판례, 전원합의체로 새로운 대법원 판례. 얘는 1차 때도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좀 했어. 이게 정답, 이게 틀린 질문 나온다 했잖아요. 이거 당연히 써줘야 되는 거고. 판례 변경사항은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이 2가지 다 기본 사례 강의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기본서 사례지 핸드북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GS에서도 중요한 쟁점들은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판례 번호는 이거 외우는 사람 단 한 분도 없어요. 저도 못해요. 저도 관심도 없고요. 판례 번호까지는 쓰는 사람 없습니다. 좋은 번호는 답안지에서 쓰기를 원하시는 교수님들이 간혹 계셨어요. 아까 제가 저렇게 말씀드렸는데 판례 번호는 그 외우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보지도 마세요. 판례 번호는. 다음. 아직까지는 이 공식이 와닿지는 않을 거야. 근데 뒤에서 쭉 기출 가지고 예제 문제 보여드릴 겁니다. 뒤에서 가져온 것들은 대부분이 기출 문제예요. 그걸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이 조금 더 오실 거야. 기본 사례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도 좀 감이 오실 거고.
다음 학설. 이것도 잠깐 썰을 좀 풀어드릴게요.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특히나 형사소송법 뉴스에도 나오는데 대한민국 대가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대가분들이 자신의 견해를 학회나 세미나에서 논문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견해를 아예 이름도 붙여요. 무슨 썰. 그리고 그분들이 출제자나 채점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자식은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지 좋아하세요. 이 대가분들은 자기가 만든 자식을 왜곡하거나 이름 바꿔버리잖아? 정말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납니다. 근데 이분들이 채점자나 출제자로 들어가신다고. 그래서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같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엄청난 대가분들이 계시는 법학에서는 학설을 되게 자세하게 쓰는 게 배점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특히나 학설할 때 이름까지 쓰는. 근데 우리 특허는 달라. 특히 상표 디버는 전문 교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특허는 교수님들이 좀 계시지만 학설을 주장하는 교수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이나 상표법이나 디버법에서는 학설 쓰는 경우가 많진 않아. 근데 특허에서 조금 기출문제에서 학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특허에서는 학설이 어디서 왔냐면 대한민국 교수님들이 이렇게 만들고 계시지 않으니까 일본에서 건너온 거야. 저희가 처음에 변리사 선배님들이 이 시험을 공부할 때에는 요시우치라는 일본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한국에 아예 교수님이 없으시고 책이 없었거든. 일본 거 특허법 그대로 따오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본 요시우치라는 책으로 공부했고 일본 요시우치에 있는 학설로 공부했어. 참고로 이 얘기 제가 1차에서 너무 강조드리는데 1차 기출문제 너무 옛날 거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요시우치 학설로 출제하던 시절이 있었다니까? 법과판례가 아니라. 그건 보면 큰일 나는 거거든. 어쨌건 학설이라는 게 일본에서 좀 건너온 게 있습니다. 그게 좀 유명한 학설은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기출에서 학설을 대놓고 원하는 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리해드려. 조금 정리해드리는데 제가 정리해드린 거 말고는 학설이라고 들리는 건 다 갖다 버려야 돼. 귀를 막아야 돼. 큰일 나. 그래서 특허 쪽에서는요, 민소법하고 다르게 학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기출에서 묻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유명한 학설은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제 기본서와 사례제 핸드북에 있는 학설 정도만 잡아두시면 돼. 특허법 학설이 많지 않습니다. 간혹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학설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적어주세요. 학설의 작성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유명한 학설은 제 책에 있는 거는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민사소송법은 이 학설을 딸딸딸딸 계속 외우는 거고. 다음. 이거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던데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2차 과목은 논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논술. 논술이라는 것은 대입할 때도 좀 하는데요. 당신의 견해를 한번 보는 거예요. 출제자가 당신은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본적 자질이 한번 보는 게 논술입니다. 이 논리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심플해! 지금 존재하는 법, 지금 존재하는 판례, 지금 존재하는 교수님의 견해, 학설이라고 했죠? 이게 네가 봤을 때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네 생각 얘기해봐. 타당, 부당 치는 거야. 아니 너가 새로운 판례 만들거나 새로운 법 만들거나 새로운 학설 만들거나 여기까지 오가는 게 아니라 그럼 변리사 가서 하시고 지금껏 분석하는 능력 나한테 좀 보여줘봐. 그럼 이게 뭐가 도움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페셜리스트 넘버원 변리사는 판례가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전업체로 다 만들 수 있거든. 자기 사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거든. 그 자질까지 될 수 있게 하려면 지금껏 타당, 부당, 논리적으로 분석부터 해야 자기가 만들 거 아니야. 새로운 논리를. 이거 기본 자질 되는지 보겠다고. 변리사 합격증 주기 전에. 논술은 검토가 핵심이에요. 이거 지금 사기쳐갖고 광고해갖고 수험생 끌어모으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어서 검토를 못 치는 거지. 논술은 원래 검토하라고 존재하는 시험입니다. 논술은. 그런데 이 검토를 완벽하게 치기 위해서는 학문적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해. 이게 수험적으로 한계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검토 제가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사례제 핸드북이나 기본서에 제가 다 만들어 놨어. 그거대로 가시고 웬만하면 수험적으로는 다 타당하다 해야 돼. 이거 부당하다고는 수험적으로 못해. 이건 대학원 가서 하는 거야. 판례 아주 잘하셨습니다. 법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 앞에 무슨 점 때문에 전 아주 좋다고 봅니다. 무슨 점 때문에 전 아주 좋다고 봅니다. 소스 하나만 뿌리면 돼. 이렇게 기계적으로 가자고. 다만 가끔 이런 경우는 있어. 교수님이나 강사님께서
검토를 제가 마음대로 쓰라고 했는데 첨삭 보니까 회계망측해져. 아, 타당하다는데 회계망측한 논리로 무슨 점 때문에 타당하다고 하더라고. 이러면 또 인상이 안 좋거든요. 그럼 어차피 빵점이야. 그럴 바에는 너는 판례만 공부해라. 그래서 검토 쓰지 말고 그 시간에 판례만 공부해라.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는 가끔 있어. 뭘 위해서? 한 56.7점 가기 위해서. 56.7점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단답식으로 써도 59점 나왔다 했잖아. 단답식으로 써도 56, 57은 나오긴 나오거든. 그래서 너는 검토를 공부할 바에는 판례가 더 중요한데 판례 먼저 공부했으면 좋겠다면서 검토를 쓰지 말라고 조언하는 분도 계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지. 그리고 저는 기득 이상은 목표 점수가 60 이상이거든. 그러려면 검토 있어야 돼. 논리적인 검토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검토를 잡아드리겠다 이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정석이야. 그리고 우리는 54점짜리 배출하는 그런 강의를 할 게 아니거든. 완벽하게 실력으로서 60점 넘는 사람들 만들고 싶고 동차분들도 56, 57을 받게 만들고 싶거든. 그런 의미에서 검토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법과 판례의 태도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건데 여러분의 견해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잡아드릴 겁니다. 바람직한 판단 기준을 설정한다. 웬만하면 판례 태도가 타당하니까 판례대로 판단 기준 설정하겠습니다. 판례대로 룰 하겠습니다. 아니 설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 룰로 구체적 판단 적용하겠다고. 근데 아주 몇 개 손에 꼽아요. 5개, 5손가락 꼽습니다. 몇 개는 부당하다고 치는 게 암기가 더 편한 게 있어. 그거 몇 개는 기본사고 사회자님들에서 터치해놨어요. 몇 개 빼고는 다 타당하다고 하시면 돼. 견해는 해당 제도의 취지나 특허법 1조의 산업발전 이용해서 무슨 따라서 무슨 왜냐하면 논리 전개를 한다. 이게 제가 무슨 점 때문에 판례 아주 잘했습니다. 라고 하면 무슨 점 그거야. 이것도 다 잡아놨다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얘가 사례제 핸드북하고 기본서에 다 만들어놨는데 실제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 그 문장이 이해가 돼야 암기가 쉬울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면 줌 미팅 또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라고. 수업 시간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무진장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르는 부분은 자르고 있는데 줌 미팅 와서 사업 보완 받으시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심판소송할 때 무슨 점으로 설득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풍부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거 외우시라고. 그러면 절차에 관한 문제는 특별한 명분이 없어 인종을 정한 약속에 불과해서 법령의 태도가 많아 검토를 생략해줬다. 이거 얼마 전에 기본 사례 강의에서 했어. 그냥 수업을 9시 반에 오라고 약속했어. 이거는 왜가 별로 없는 게 있거든요. 아니 법조문이 9시 반에 수업 시작하니까 들어오래. 왜 9시 반인데? 이 검토가 왜 9시 반이 타당하냐 부당하다 칠 게 별로 없는 조문들이 있다고. 그냥 만든 게 있다고. 그래서 사례제 핸드북도 보면은 일부 법령의 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가 없어요. 그건 검토가 원래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래. 근데 판례는 웬만하면 검토가 다 있습니다. 검토 다 써놨어요. 또 하나! 제가 룰, 이거 제170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룰이 5점당 1목차 아니면 묻는 바대로 잡아서 목차가 2개 이상이 되는 문제도 있다 그랬어. 근데 2개 이상인데 2개 이상이 다 판례야. 여기에 다 검토 치면 100점 오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예시 보여드릴게. 2개 이상의 판단 기준이 다 판례인데 각 판단 기준마다 검토 치면 100점 오버돼갖고 답안지 분량이 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거는 메인 판례만 제가 검토 써놓은 게 있어. 아니 뭘 위해서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제 근간 잡아드리는 거야. 저는 근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검토가 일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명분 때문에 없는 것들은 제가 일부러 안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네, 여기까지 룰이었고요. 얘가 점수에선 핵심이 됩니다. 룰이 핵심이에요. 룰. 어플리케이션. 어제도 기본 사례 강의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최근 특허법 문제를 교수님이 의도적으로 너무 어렵게 내. 이게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변리사 실무자를 배양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합판검이라고 해요. 민사소송법에서 그냥 기본서에서 배운 이론 그거대로 출제하지 말고 실제 실사례로 출제해라. 기본적으로 변리사 할 수 있는 자질을 보는 게 시험에서 보는 게 맞지 않냐 해갖고 이런 논의들이 좀 많이 나왔어. 변리사 실무적인 문제 내라. 실무적인 문제 내라. 이게 2차만이 아니라 1차에서도 논의가 많이 나왔어요. 저는 교수님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듣고 있는 거야. 그 1차에도 옛날에는 사례형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재작년에 분리추론 완전 사례로 내지. 파지티브 심사제도까지 나왔잖아요. 1차 때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1차나 2차나 실무적인 거 내라. 쓸데없는 현학적인 거 내지 말고. 이게 교수님들 사이에 계속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민사소송? 이거 저희 이규 교수님이 주장을 했대요. 민사소송도
민사소송은 지금 난이도가 낮아요. 낮아서 기본 강의에서 합한 건 배웠으면 사례 강의에서 합한 건 그대로 써야지고 GS에서 합한 건 그대로 써줘. 그 재미가 있는 거야. 기본 강의에 배운 거 그대로 되니까. 근데 이게 수준이 낮은 문제야. 기본 서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하는 게 낮은 문제라고. 그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실무적인 건 내자고 논의가 나왔으니까 이게 만나시단 말이야. 그 교수님들끼리. 민사소송 중 실무적인 거 내자. 특허소송 쪽으로 실무적으로 가자. 아, 특허 쪽 민사소송 있잖아요. 제가 그것도 한다 그랬잖아. 실무적인 거로 가자. 얘기가 나왔대. 얘기가 나왔는데 민사소송 교수님들이 특허를 몰라서 못 내고 있는 거야. 아니, 난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이요. 저희 특허법 문제에 자백과 자백 취소가 나왔습니다. 그건 민사소송법이에요. 그걸 민사소송에서 내자고 했었대. 실무적으로. 아니, 자백과 자백 취소의 사안이 있단 말이야. 사실관계. 그 사실관계를 민사소송에서 내자고 했는데 민사소송 교수님이 이 사실관계 분석이 안 되다 보니까 특허를 몰라서 특허에 나왔다는 거야. 이런 추세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허법 문제가 조금 어려워. 어렵다는 게 뭐냐면 문제를 읽으면서 우리 기본 강의, 사례 강의에서 하고 있죠. 쎄한데 이거 밑줄 치라 그랬잖아. 이것도 쎄한데 밑줄 치라 했잖아. 이 쎄한데가 어떤 쟁점인지 분석하는 게 되게 어려워. 이거 연습이 좀 필요해. 민소는 그런 쎄한데가 별로 없어. 그냥 옮겨놓으면 돼. 특허 난이도가 완전 올라갔어. 상표도 똑같아.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근데 이건 좀 잘하시더라. 응? 작년에 나온 게 생리대 같은 거죠. 그거 좀 잘하시대. 특허는 어려워. 하나 또 예를 들게. 제가 카톡방에도 했고 우리 엊그저께 수업을 했었는데 기출문제 공급계약서라고 나왔어요. 이거 엊그저께 수업 들으신 분들 아시죠? 공급계약서. 공급계약서가 제가 하는 거야. 진짜 실무적인 거야.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원료 만들어갖고 큰 회사한테 파는 게 공급계약서예요. 근데 이 계약 업무 제가 했었거든요. 1차 때도 비율을 들어드렸어. 이거 계약 업무 제가 하니까 변호사들이 질투했다고. 그거 당당하게 여러분이 하라 그랬잖아. 변호사들이 질투하던 말던.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물건 파는 게 메인이야. 계약서 내용에. 근데 그거 팔 때 1kg당 100만 원에 팔게요. 이거 안 해. 너 혹시 내 거 특허권도 가져갈래? 하청업체가 물건 만들고 파는데 특허권도 있단 말이야. 큰 회사한테 내 특허도 그냥 가져갈래? 내 거 물건만 사가는 게 아니라 내 특허 가져가잖아? 내 물건 남한테 내가 절대 못 파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되세요? 아니, 내 특허를 내가 갖고 있으면 이 큰 회사한테도 팔고 저 큰 회사한테도 팔고 내가 아무 데나 팔아도 되잖아. 근데 너만 받고 싶냐 혹시 내 물건? 내 물건 좋아 보여? 그럼 내 특허도 사가. 독점적으로 난 너한테만 팔게. 이걸 넣는단 말이야, 공급계약서에. 대신 특허 사가면은 10억. 원래는 1kg당 100만 원인데 10억 더 줘. 이거 하는 거예요. 이런 실무적인 게 나왔다니까? 시험 문제에 공급계약서를 맺었다? 근데 갑과 을 사이에는 지식재산권 승계에 관한 계약서 조항까지 들어갔다? 근데 병과 갑과의 관계에는 그런 계약서는 없었다? 기억나세요, 기출? 너무 어렵잖아. 공급계약서 실무적인 거에 지식재산권 판례까지 얘기할까 말까가 협상의 대상임을 이해를 해야 을과 갑은 공급계약서 맺으면서 지식재산권 양도까지 썼고 병과 갑은 공급계약서만 썼구나. 이게 되잖아. 그리고 교수님 비교를 제일 좋아한다 했잖아. 아, 이게 차이구나. 누구는 물건 납품만 하고 누구는 특허까지 팔았구나. 이거 차이를 또 쓰라는 거구나. 이게 연상이 되잖아. 이해가 돼야. 이 과정이 좀 어렵단 말이야. 이게 민소에서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온단 말이야. 특허는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의 강의가 있어야 되고 독학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 기본서와 누구 사례제인데 왜 공급계약서가 실무적으로 이런 일합니다를 써나? 나나 그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구체적 판단할 때 뭐 하는 거냐면 저하고 계속 기본이나 사례에서 제가 실무적인 소스 뿌려드리면서 이거 수상하니까 밑줄 치세요. 수상하니까 밑줄 치세요 하는 게 문제 읽을 때 밑줄을 쳐놔요. 그리고 그 밑줄 쳐놓은 워딩을 그대로 가져와서 룰에 가져왔던 거를 적용하는 게 구체적 판단이에요. 아, 얘가 좀 어려워 하여튼. 얘가 강의도 필요하고 얘를 잘해야 돼. 이게 안 되면 정답이 안 나와. 정답이 아니면 말짱꽝이야. 2차는 판례 드립다 외워도 정답 모르면 이상한 판례 써. 그런 경우가 수험생 대다수여서 제가 51, 52, 53이 나온다니. 심지어 강사도 이상한 거 쓴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들으면 계속 52, 53이야. 동차 52, 기득 49, 3시 갑자기 51, 4시 다시 50. 이게 근간이 없다는 게 근간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요거는 사례지 딸딸딸 외워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적인 감각이 들어가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증 와서 저한테 질문 주시라 이거야. 그럼 제가 더 서로 풀어드릴 테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거 연습하는 거 우리 기초JS에서도 할 거고 지금 기본 사례 강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초JS만으로 좀 힘들다. 기출문제가 잘 적용이 안 된다. 기출문제 난이도가 꽤 높거든. 그러면 기본 사례 강의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룰에서 적용한 것을 설문에 적용하여 그러니까 설문 읽을 때 밑줄을 좀 쳐놔야 돼. 쎄한 거. 그거 그대로 워딩 가져올 거거든요. 사안을 해결한다. 문제에 따라서 사안 적용이 깊이 있게 필요한 경우는 3줄, 그렇지 않은 경우 1.5줄. 이게 무슨 소리냐면 특허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구체적 판단 길게 쓰는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상표는 이게 좀 길게 쓰는 문제가 많이 나와. 특허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짧게 쓰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계약서나 이런 걸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게 필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3줄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어요. 그게 구체적 판단입니다. 결론. conclusion. 상표는 이 구체적 판단을 좀 길게 쓰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구체적 판단 목차하고 결론 목차를 따로 하는 것이 점수 배점 받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특허는 구체적 판단을 별로 쓰지 않는 문제도 가끔 나와요.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에서 나오는 그 생단문 같은 거. 생단문은 구체적 판단이 없어요. 그런 문제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사례자인들 위에 이거하고 이걸 목차를 하나로 합쳐놨습니다. 그래도 점수 배점에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상표는 이거하고 이거를 목차를 나눠서 좀 구체적 판단을 길게 쓰는 게 좋을 수가 있는데 특허는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걸 목차를 제가 합쳐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가도 점수 배점이 전혀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결론 한 줄 정도로 짧게 쟁점의 정답을 쓰는 거고요. 구체적 판단 목차하고 다소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됐어. 이게 답안지 쓰는 방법이야. 이게 답안지. 이게 답안지 쓰는 정석과 그 정석에 접근하는 JH의 공식, 제 공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쉬었다 할게요. 이거. 그 다음은 이거. 다음은 초안입니다. 초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2차 할 때 아프면은 많이 안 좋아요. 그 1차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2차는 1차보다 암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며칠 쉬어버리면은 물 다 빠져 있습니다. 크게 아프지 않게 건강관리 하셔야 됩니다. 크게 아프지 않게. 1차나 2차나 공부하시면서 한 번 이상 크게 아프거든요. 그거 최단 기간 내에 회복하는 게 진짜 관건인데 다 까먹거든. 암기가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참고로 조언을 드리자면 크게 아플 때 제 경험으로는 된장찌개 먹고 크게 아팠어요. 죽을 뻔했어. 뭐 먹고 크게 아파버리더라고. 이 몸이 으슬으슬한 상태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먹잖아요. 바로 그냥 감기하고 체하고 다 오더만 죽을 뻔했었는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끓이는 음식 위주로 좀 드시고요. 김밥 먹다가 죽어버리거든. 조심히 끓이는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초안입니다. 초안. 답안지를 무턱대고 작성하기 전에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거예요. 이런 목차 구성으로 난 답안지를 쓰겠다를 미리 점검하는 거죠. 초안이라고 합니다. 초안은 역으로 들어갑니다. 답안지 작성에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부터 찾아야 됩니다. 정답 찾아야 돼요. 정답을 먼저 찾습니다. 당연히 이 초안에서 정답 찾기 전에 문제를 읽으면서 쎄한 데를 밑줄 쳐놔야 됩니다. 이 쎄한다는 것은 감각적으로 들어와야 돼. 이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계속 수업 들어야지 감각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되게 어색한데? 교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문장 자체가 이상한데? 이게 의속보다 감각이 들어와요. 그걸 밑줄 쳐놓고 그 밑줄 친 것들을 연계시켜서 정답을 찾습니다. 정답 안 찾으면 그냥 말짱 꽝. 정답 찾으면은 단답식으로 쓴다 하더라도 59점까지 우리 친구가 받은 적은 있다.
아이, 물론 그 담답은 딱 4번만 담답했어요. 1, 2, 3, 4를 담답한 게 아니고. 그래서 59점이 나왔지. 1, 2, 3은 잘 썼겠지, 그 친구가. 그 다음,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누구도 이게 안 하고 있는 거. 정말 신기하게 강사 중에 저만 하고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판단 기준 뭐 쓸까? 판단 기준 뭐 쓸까? JCJ 공식에 따라서 묻는 바대로 판단 기준 설정하거나 5점 당일 목차. 특히나 5점 당일 목차 지금 기본 사례 강의에서 연습 많이 하고 있는데요. 7점 나와서 두 목차 필요해. 근데 내가 아는 판례 하나야. 정답 찾았으니까 이 정답과 연관된 판례는 무조건 하나는 떠오를 거거든요. 아니, 정답 찾았는데 판단 기준 하나도 안 떠오르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정답 찾으면 판단 기준 하나는 무조건 떠올라. 아니, 정답이 그 뭔가 판단 기준이 있으니까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하나는 무조건 떠오를 거라고. 요거 찾는 순간 하나는 나와. 그러니까 5점짜리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초안 잡을 필요 없어. 바로 시작해. 관건은 5점 초과부터지. 7점, 10점, 12점, 15점. 퇴근 문제가 15점 같은 거 나옵니다. 교수님 퇴근하셔야 되니까 점수를 나누지 않고 15점 그냥 탁 던져놓고 가. 이건 이거 해야지. 하나는 무조건 나오는데 나머지를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더하는 게 목차 3개 써도 되고 4개 써도 되고 5개 써도 되고 근간이 없으면은 안 돼. 딱 그 근간이 5점당 1목차 이상. 5점당 1목차 이상. 제가 사례제인들 보면 강사다 보니까 5점당 1목차보다 더 많이 쓴 목차들도 몇 개 있거든요. 이거는 강의를 위해서 좀 써놓은 거야. 수험적으로는 5점당 1목차 정도 써도 되고 5점당 1목차도 안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점 고려해서 제 공식에 따라서 5점당 1목차로 목차를 설정해 주세요. 묻는 바가 문제면 묻는 바대로 잡으시고요. 묻는 바 문제가 아니면 5점당 1목차로 개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바가 단일인 경우는 5점당 1목차로 적어주세요. 이게 묻는 바 목차 5점당 1목차, 묻는 바 목차 5점당 1목차. 예컨대 배점이 8점이면 유명한 학설이 존재하지 않나. 유명한 학설이 만약에 존재하면 학설 판례 이렇게 2목차 간다는 소리예요. 학설 판례 이게 2목차 가는 거고 유명한 학설이 없으면 이거는 A에 관련된 판례, 이거는 B에 관련된 판례 이렇게도 생각해야 된다는 소리야. 유명한 학설이 존재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법, 서로 다른 판례를 2개 정도까지는 써줘야 된다. 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무조건 떠올랐을 거예요. 나머지 하나를 더 찾아야 된다고. 다른 판례 못 쓸까 찾아야 된다고. 이게 첨삭하면서 도와드릴게요. 얘가 처음에 동차 단계에선 너무 멀리 와. 법학은 다 연결시키면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너무 멀리 연결고리가 있어. 점수가 약해. 이걸 최대한 정답과 가까운 걸로 연결시켜드리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중미팅 와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의의가 초안에 좀 들어가. 의의가 판단 기준이 하나면 의의도 초안이 필요 없어요. 판단 기준에 쓴 절차에 대한 의의 바로 쓰면 되는데 판단 기준 2개 이상이야. 포괄하는 의의를 쓸지 각각 의의를 쓸지 이건 무슨 소리인지 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의의가 약간 고민 좀 해야 되는데 단 의의는 배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얘가 하이라이트. 여기까지 결정됐으면은 아까 제 JH 공식에 따라서 답안지를 쓰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셨다가 제가 여기 가져온 게 거의 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답안 작성법 JH 공식 어떻게 응용하는지 샘플링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